네, 2021년 6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이준석과 최재형의 힘, 문재인을 퇴출시킨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시 출신 3명이 대권을 위해서 모인다. 대한민국 정치는 법대 출신 전성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월 2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견했습니다. 홍 의원은 여러 가지 소회를 밝혔네요. 밖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등등 그런 얘기였습니다. 경제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 민주화를 보충으로 하여 번영과 성장의 수레를 다시 돌리고 일하는 서민 복지를 튼튼히 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늘려 계층 갈등과 세대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홍준표 씨는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경남 사람입니다. 근데 학교는 합천에서 나왔죠. 경남 합천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때 이름이 홍판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경남도지사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을 대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부터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영남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왜 영남중고등학교를 갔냐, 당신 경북중고 갈 실력이 안 되냐 그랬더니 하도 가난해서 장학금 준다 그래서 갔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북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조금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육사에 도전했다가 합격을 해놓고 나서 다시 고대 시험을 봐서 고대 법대로 갔죠. 굉장히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누나는 아마 그 박정희 시절에 여공이라 그러죠. 여공을 할 정도로 어려운 집안 출신입니다. 군대는 방위병으로 갔다 왔고요. 따라서 BK 출신이지만 TK로 분류가 됩니다. TK 지역에는 홍 의원을 포함해서 24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홍 의원이 입당하기 확정됐으니까 그를 의식하겠죠. 네. 홍 의원은 참고로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사시 합격자 검사 출신입니다. 14기 기억해 두십시오. 53년생. 53년생이면 68이라는 얘기입니다. 홍 의원이 복당이 결정되니까 자극을 받았나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측이 6월 29일 날 서울 매봉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이라 그럴까요? 정치 참여 선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목을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라는 걸 밝히겠다 합니다. 왜 윤봉길 기념관이냐 그랬더니 윤봉길 의사가 파평윤 씨로 윤석열 씨와 같은 본입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손녀가 윤주경 의원이죠. 그 전에 독립기념관장 지냈던 분. 그분이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그런 인연이 돼서 글로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결국은 윤주경 의원을 매개로 해서 국민의힘의 입당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의원은 서울 출생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인 서울 신설동인가요? 대광초등학교를 나왔고 중랑중, 충암고, 그리고 서울법대를 나왔죠. 군대는 안 갔습니다. 부동시 양쪽 눈이 달라갖고 면제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공주농고 나와서 연세대 나와갖고 연세대 통계학과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윤기중 씨고, 어머니 최정자 씨는 이화여대에서 역시 강의를 하다, 교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윤기중 씨와 결혼하면서 퇴직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씨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큰 사람이죠. 좋은 부모 밑에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세 사람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젊습니다. 1960년생, 61세죠. 연수원 23기 기억해 두십시오. 연수원을 따지면 홍준표의 9년 후배가 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보지 않을 수 없죠. 56년생, 연수원 13기. 연수원으로 따지면 오히려 연수원 13기입니다. 네. 연수원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 홍준표 의원보다가도 1년이 빠르죠. 나이는 3살 아래입니다. 최재형 의원도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권
뜻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한번 했었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꽃다발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미 밝혔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재형 씨의 정치 도전, 대권 도전은 윤석열 씨보다 늦어도 입당은 먼저 할지도 모른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씨는 경남 진해 출신입니다. 그의 부친이 해군 대령이었고, 또 해군이다 보니까 진해에서 많이 근무하셔갖고 그쪽에서 났습니다. 때문에 그가 입당하면은 경남, 부산, 울산에 세칭 PK 의원들이라 그러죠. PK 32명의 의원이 그의 우군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최재형 씨는 군대를 제대로 갔다 왔죠. 사실을 합격해서 갔기 때문에 육군 법무장교를 했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아들 둘은 입양을 했고, 딸들은 친자녀인 게 특징입니다. 이 최재형 씨가 대권에 나서기 위해서 감사원을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하면서부터 홍준표의 복당, 윤석열의 정치선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사시의 합격자, 세 사람 다 모두 법대 출신이 국민의힘으로 모이는 듯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을 보게 되면 11월 9일 전에는 대선 주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 역순으로 보시면 딱딱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10월에는 당내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미 8월 중에는 입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7월이 시작되기 전에 홍준표 입당이 결정됐고, 7월이 시작되기 전에 윤석열 씨가 정치 참여를 선언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어쩌면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최재형 씨도 합류를 하면서 야권에서는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여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연기하려는 세력들이 제법 있죠. 이재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무산될 거로 저는 봅니다. 이재명 씨 주장대로 조기가 아니죠. 원래 계획된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법대의 전성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는 중앙대 법대죠. 연수원 18기. 이낙연 씨는 서울법대입니다. 사실을 보지 않고 동아일보 기자를 했고, 정세균 씨는 고려대 법대입니다. 역시 사실을 보지 않고 쌍용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정치인이 된 사람이죠. 법대 출신이 각 정당에서 리딩하는 것도 비슷한데, 시작을 국민의힘이 먼저 하고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는 것도 저쪽이 먼저 하면서 민주당은 대체로 국민의힘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된 현상이 나타난 게, 제가 관찰하는 거는 36살의 젊은이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여당이 따라뚜기를 합니다. 따라뚜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25살, 만 25살의 직업은 대학생인 고대 국문과 박성민 씨를 1급 비서관인 청년 비서관에 임명했어요. 이 박성민 씨는 여잔데 강남대학교 국문과를 다니다가 고려대 국문과에 편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관을 하면은 휴학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과거 이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지만, 아직 뭐 국회의원 된 적도 없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이준석 의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따라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하버드 법대에서 석사를 한 이준석 씨보다 한 살 더 많은 김한규 변호사를 박성민 씨와 같이, 박성민 씨는 청년 비서관, 김한규 씨는 정무 비서관에 임명했습니다. 다분히 이준석을 의식한 행동이죠. 계속 국민의힘을 따라가기를 합니다. 이 따라가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대체로 진다고 봅니다. 저는 세상을 이렇게 볼 때, 기자는 과거의 일을 정리해서 보도하고, 보도함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직업인데,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미래에 대한 관심이 올라갑니다. 이 미래라고 하는 건 이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뭐 다가오는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비만 하면 되는데, 뭔가 도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어느 때, 어느 조건에서 해야 되냐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을 보게 되는데, 손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천시지리인화, 삼자부득, 수승유앙이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천시지리인화,
세계를 얻지 못하면 비록 전쟁에 이어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재앙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시, 지리, 인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부를 얻고 모든 걸 얻는 방법이었는데 천시, 지리, 인화를 반드시 얻어라. 이거 없이 하게 되면 전쟁에 이겨도 싸움에 이겨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맹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천시는 천시부려 지리고 지리부려 인화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따라서 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손자하고 맹자가 똑같이 천시, 지리, 인화를 얘기했는데 뭐 인화를 더 강조한 게 맹자네요. 근데 제가 쭉 세상을 지켜보니까 인화도 천시가 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천시가 뭔가 하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러이러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천시가 뭡니까? 뭡니까? 저보다 경험 많은 분들. 그분들 얘기가 사람들이 모여들면 천시가 아니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인화는 뭡니까? 그랬더니 모여든 사람들이 갈라서지 않고 서로 배반하지 않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제가 국민의힘을 보면서 최재형 씨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굳히자 윤석열이 정치 선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안 돼도 홍준표 복당이 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아마 천시와 인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이 당선된 게 어떻게 보면 지리에 해당된다고 할까. 지형을 바꿔버린 거. 이런 걸로 저는 보입니다. 답답한 거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2050년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면서 동북아 그리드를 포함시켰습니다. 동북아 전력망이란 걸 구성하겠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중국에서부터 2.4기가와트, 러시아로부터 3기가와트, 도합 5.4기가와트 전력을 들여오겠다. 그걸 확보해 놓고 그 중에 33테라와트의 전력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5.4기가와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2050년에 33테가와트시 전력을 확보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잡한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국산 원전이 OPR 1000하고 APR 1400이 있거든요. 그 중에 큰 게 APR 1400인데 APR 원전 3기만 지으면 이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짓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 발전소에서 갖고 오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못 누리겠고 전기는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런 왜 꼼수를 쓰느냐. 국내에다 지어야 우리 경제도 돌아가고 그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도 받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자꾸 풍력, 태양력 이런 걸 하겠다는 태양광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죠. 태양광은 해가 떠야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중간에 전기 못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 생산이 간헐적입니다. 들쭉날쭉인데 이걸 극복하려면 예비 전력이 필요한데 대체 전력 그걸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렇게까지 자기 탈핵 정책을 고집하나? 이건 진짜 이념 정치인도 너무 심하다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하루 이틀 고착된 사고가 아닙니다. 2017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방문해갖고 제3차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 지도자들에게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하자라고 제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러시아, 몽골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한을 관통해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동방경제 포럼은 뭔가 하면요. 러시아가 동러시아, 쉽게 말하면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변국들한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포럼이에요.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극동연방대학,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신설대학교 같은 냄새나는 대학인데 거기서 그런 걸 한 겁니다. 가서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만약에 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고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 전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송전탑. 그 건설 비용 건설하면서 인건비 받아먹겠죠. 그리고 계속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비 받아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적당히 전기를 빼돌릴 수 있겠죠. 그러다가 수틀리면 이 전기 차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국가 안보를 무시하는 발상을 문재인 씨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정권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 가스전을 개발해갖고 그걸 파이프라인에서 북한을 관통해서 가져오겠다고 한참 떠들다가 요즘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한동안 신북방 정책 하다가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그게 하다 안 되니까 전기를 가져오는 걸로 바꾸자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보셔야 될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유럽 국가들의
내가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다가 우크라이나랑 싸우게 되니까 가스 끊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남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파이프라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배로 유조선으로 중동에서 가스를 싣고 오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가안보는 에너지와 연결되는데 이런 발상들을 문재인 진짜 대통령이라 하고 싫으네. 씨는 너무 쉽게 합니다. 어리가 빠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정권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조기에 야권에서 대권 후보들이 경쟁하는 게 좋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 이번에 문 대통령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을 갔잖아요. 관광하기 좋은 나라. 거기 가서 우리 영부인이 하루에 옷을 3번씩 갈아입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참 뭔 생각하셨습니까? 가서 뭐 오스트리아 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중립국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진 않나? 참 웃깁니다. 우리 영부인 남편께서는 반일반일 외쳤죠. 과거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 영부인께서는 일본 다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부부의 딸은 일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반일입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인민민주주의,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서 인민민주주의는 또 그거대로 실현한 이 문재인 정권은 빠이빠이 해야 되죠. 그러려면 빨리 조기에 야권에서 이게 대통령 후보가 거론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면서 확 빨라졌습니다. 네. 그 많은 국민의힘의 많은 늙은 정치인들이 못하는 게 한 번에 됐습니다. 지금 이 보수 세력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민노총하고 정교조인데 사실은 그들 핵심부는 소수입니다. 그리 큰 세력 아니에요. 다만 돈이 좀 많을 뿐이죠. 멤버들로 받는 회비가 많을 뿐. 그리고 친문과 대깨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이제 그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그들이 대통령도 끌고 갔고 이인영 같은 사람을 끌고 가서 북한 퍼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걸 끝내야죠. 저는 홍준표 복당, 최재형 정치 선언, 윤석열 정치 선언으로 이러한 날이 빨리 실현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앞으로 희망을 얘기하면서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또 그 대응을 하면서 이 허술한 인민정치 빠이빠이, 윤미향이, 양이원영 같은 그런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제대로 된 정치, 통일할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희망찬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